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인간 발달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죠. 바로 영유아기의 정서 세계, 그리고 애착 형성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아기들 정서 이야기부터 해보죠. 아기들이 울고 웃는 거요. 이게 그냥 기분 표현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역할이 있는 걸까요? 중요한 질문이세요. 단순한 감정 표현 이상이죠. 생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생존이요? 네, 아기의 정서 표현은 기본적으로 양육자의 행동을 유도해서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적응적인 기능을 해요. 예를 들어 미소는 양육자를 기분 좋게 해서 더 머물게 하고, 울음은 불편함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죠. 그렇군요. 양육자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흥미로운 게 사회적 참조 현상인데요. 사회적 참조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한 생후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된 아기들 있잖아요. 좀 애매하거나 낯선 상황에 딱 놓이면 바로 반응하기 전에 엄마나 아빠 표정을 먼저 이렇게 쓱 봐요. 아하, 눈치를 보는 거네요. 그렇죠. 양육자의 표정을 보고 저거 안전한 건가? 혹은 위험한 건가? 판단하고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거죠. 일종의 사회적 학습이에요. 신기하네요. 표정만 보고도 상황을 판단하다니. 그럼 자라면서는 특정 상황에 맞는 감정 표현 같은 것도 배우게 되나요? 네, 물론이죠. 그걸 정서 표출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게 적절하고 또 어떤 감정은 좀 숨겨야 하는지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아, 사회적인 규칙을 배우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믿음까지 이해하는 능력, 이건 어떻게 발달할까요? 여기서 마음이론이 등장하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마음이론은 다른 사람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생각, 믿음, 의도, 감정 같은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진다는 걸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사회성 발달의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죠. 이게 없으면 다른 사람이랑 제대로 소통하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이걸 알아보는 대표적인 실험이 틀린 믿음 과제라는 건데요. 틀린 믿음 과제요?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아이가 물건을 특정 장소에 숨기는 걸 보고 B가 나갔어요. 그 사이에 A가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 다시 돌아온 B가 물건을 어디서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거예요. 아, 원래 있던 곳에서 찾을 거라고 생각해야 맞는 거군요. B는 옮긴 걸 못 봤으니까요. 맞아요. 그 틀린 믿음을 B가 가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거죠. 이게 보통 만 4세 정도 되면 가능해집니다. 4살쯤이요? 생각보다 꽤 어릴 때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 원인을 추론하려고 하잖아요. 이걸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데 어떤 행동을 봤을 때 저 사람 성격이 원래 저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건지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 이것도 다 마음 이론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행동의 원인을 따지는 것까지 연결되는군요. 정말 복잡하고 놀라운 발달 과정이네요. 자, 그럼 이제 애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착, 많이 들어본 말인데 정확히 뭔가요? 애착은 아기가 주 양육자, 보통은 엄마죠. 와 형성하는 아주 가깝고 깊은 정서적인 유대감을 말합니다. 정서적 유대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걸까요? 특히 보흡이라는 학자가 중요하게 다뤘다고 들었는데요. 네. 보울비는 애착을 단순히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행동체계로 봤어요. 동물행동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거죠. 본능적인 거다. 네. 아기가 보이는 여러 행동들, 미소 짓고, 옹알이하고, 꽉 붙잡고 매달리고 하는 것들이요. 이런 행동들이 양육자가 아기 곁에 머물면서 보호하도록 만드는 생존 확률을 높이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아, 그런 관점이군요. 생존과 연결시키니까 더 와닿네요. 그렇죠. 특히 그 원숭이 실험 있잖아요. 할로우의 실험이 애착 연구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할로우의 원숭이 대리모 실험은 정말 결정적이었죠. 애착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된 실험인가요? 아기 원숭이한테 두 종류의 가짜 엄마, 즉 대리모를 만들어줬어요. 하나는 철사로 만들고 우유병만 달아놨고 다른 하나는 우유는 없지만 부드러운 헝겊으로 감싸놨죠. 아, 하나는 밥만 주고 하나는 부드럽기만 하고. 맞습니다. 근데 결과가 놀라웠어요. 아기 원숭이들은 배고플 때만 잠깐 철사 엄마한테 가서 젖을 먹고 그 외에 거의 모든 시간을 어디에 있었을까요? 헝겊 엄마한테 갔을 것 같은데요. 정확해요. 부드러운 헝겊 엄마한테 찰싹 달라붙어서 시간을 보냈어요. 심지어 무서운 자극을 주면
바로 헝겊 엄마한테 달려가서 안겼죠. 아, 정말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건 애착 형성에 있어서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 즉 음식 제공보다 접촉 위안, 다시 말해 부드러운 스킨십과 거기서 오는 정서적인 안정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와, 접촉 위안. 정말 강력한 증거네요. 사랑이 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그렇죠. 이 실험 덕분에 양육에서 스킨십이나 정서적 교감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부각됐죠. 그런데 아기들이 양육자랑 맺는 애착의 질이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에인스워스의 낯선 상황 실험으로 그걸 구분한다고요? 네, 맞아요. 에인스워스는 엄마와 아기가 좀 낯선 실험실 환경에서 분리되었다가 다시 만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관찰했어요. 그때 아기가 보이는 반응 패턴을 분석해서 애착 유형을 나눈 거죠.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크게 보면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으로 나눌 수 있어요. 불안정 애착은 다시 회피 애착이랑 저항 애착으로 나뉘고요. 안정 애착은 어떤 모습인가요? 안정 애착 아기는 엄마가 있을 땐 엄마를 안전기지 삼아서 주변을 잘 탐색해요. 그러다 엄마가 나가면 좀 불안해하긴 하지만 엄마가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금방 안정을 되찾죠. 이게 가장 건강한 애착 유형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불안정 애착은요? 회피랑 저항은 어떻게 다른가요? 회피 애착 아기는 엄마가 방에 있든 나가든 별로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보여요. 엄마가 돌아와도 피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요. 반면에 저항 애착 아기는 엄마랑 떨어지면 엄청 불안해하는데 막상 엄마가 돌아오면 막 매달리면서도 동시에 화를 내거나 밀쳐내는 좀 모순적인 행동을 보여요. 달래주기가 어렵죠. 아, 그렇군요. 애착의 질이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군요. 이런 애착은 언제부터 어떻게 발달하는 건가요? 셰퍼와 에멀슨 같은 학자들은 애착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발달한다고 봤어요. 처음 몇 달간은 사람을 가리지 않다가 점차 익숙한 사람, 특히 주 양육자를 선호하게 되고요. 그러다 생후 한 6, 8개월 이후부터는 주 양육자에게 아주 강한 애착을 형성해서 낯선 사람을 보면 불안해하거나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하는 분리불안 같은 걸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서로의 감정이나 계획을 이해하는 좀 더 상호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갑니다. 단계별로 발전해 나가는군요. 오늘 아기들의 정서 이해 능력 발달부터 애착 형성까지 쭉 들어보니까요. 이 생애 초기의 경험이라는 게 정말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역할 관련해서는 그 성도식 이론이 있잖아요. 뱀하고 마틴이 말한 거요. 아이들이 남자는 이런 거, 여자는 저런 거,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분류 체계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성별 렌즈 같은 걸 끼고 세상을 보는 거죠. 성별 렌즈요. 네. 이 성도식이라는 그 정신적인 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막 걸러내고 또 기억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 행동을 이렇게 조절해 나가는 거예요. 아하. 예를 들면 뭐 로봇은 남자애들 장난감 이런 도식이 아주 강한 아이는 만약 여자애라면 로봇에 좀 덜 흥미를 보이거나 아니면 가지고 놀더라도 약간 좀 어색해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꽤 어릴 때부터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런 도식은 생각보다 아주 일찍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나 일찍요. 그러면 이런 성별에 대한 이해, 이것 자체도 아이들이 크면서 당연히 달라지겠네요. 그 콜버그는 이걸 인지 발달이랑 연결해서 설명을 했었죠. 단계적으로. 맞아요. 콜버그는 아이의 이제 생각하는 힘, 그 인지 능력이 커지면서 성별에 대한 이해도 깊어진다고 봤거든요. 네. 처음엔 그냥 단순히 난 남자야? 또는 난 여자야. 이렇게 자기 성별을 아는 단계, 이게 성 정체성인데 한 3살 정도까지요. 네, 3살. 그러다가 이제 다음 단계로 가면 성별은 평생 안 변한다. 이걸 이해하는 성 안정성 단계로 가요. 한 4살쯤. 안 변한다.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뭐 머리를 짧게 자르든 치마를 입든 이렇게 겉모습이 바뀌어도 성별은 그대로라는 거. 이걸 깨닫는 게 성항상성 단계예요. 한 6살 정도 되면 이제 이걸 이해하기 시작하죠. 와, 겉모습이 바뀌어도 성별은 그대로다. 이게 성항상성. 네.
이 성항상성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나중에 이제 성역할 고정관념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물론 뭐 주변 환경 있잖아요. 부모님이나 친구들, 학교, 미디어 이런 데서 어떤 성역할 모델을 보여주고 또 뭘 강조하는지 이런 것도 당연히 큰 영향을 주고요. 아, 환경도 중요하군요. 성별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단계적으로 발달한다니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러면 이런 인지 발달 관점이요. 도덕성 발달을 이해하는 데도 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것도 아이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변하면 같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점에 피아제가 주목을 했죠. 아, 피아제. 네, 어린 아이들은 규칙은 그냥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 어른이 딱 정해준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적인 거다. 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평가할 때 있잖아요. 동기보다는 눈에 딱 보이는 결과만 중요하게 봐요. 이걸 이제 타율적 도덕성 단계라고 부르거든요. 타율적 도덕성, 결과 중심.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실수로 엄마 도우려다가 접시 5개를 와장창 깬 아이가 몰래 과자 꺼내 먹으려다가 접시 10개 깬 아이보다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결과가 더 크니까. 와, 그럴 수 있겠네요. 어른들 생각하고는 좀 다르네요, 확실히. 그럼 아이들이 크면서 이건 어떻게 변해가나요? 이제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 입장도 좀 이해하게 되고요. 규칙이라는 것도 이거 서로 합의하면 바꿀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규칙이 바뀔 수도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행동의 의도라든지 아니면 그 상황, 맥락 이런 걸 중요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자율적 도덕성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율적 도덕성. 네. 피아제의 이런 통찰을 콜버그가 한 단계 더 발전시켰어요. 아주 정교하게요. 아, 콜버그가 이걸 더 발전시켰군요. 네. 콜버그는 그 도덕적인 딜레마 상황을 딱 제시해주고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그 이유 있잖아요. 판단의 근거. 이걸 분석해서 도덕성 발달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3수준 6단계 이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뭐 처벌을 피하려고 한다거나 전인습 수준, 아니면 법을 지키고 다른 사람 인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인습 수준, 나중에는 어떤 보편적인 원칙을 따른다, 후인습 수준, 이런 식으로 판단 기준이 점점 내면화되고 추상적으로 변해간다는 거요. 맞습니다. 네. 핵심은 그냥 단순히 뭐 착한 행동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고요. 어떤 수준의 도덕적 추론 능력을 가지고 판단을 내렸느냐 이거예요. 아, 판단의 수준. 네. 똑같은 상황이라도 벌 받기 싫어서요? 법이니까 지켜야죠? 아니, 그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처럼 판단하는 이유는 완전히 다를 수 있잖아요. 콜버그는 바로 이 이유의 발달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유가 중요하다. 그렇군요. 근데 콜버그 이론이 주로 좀 정의나 권리 같은 원칙 중심 아니냐, 그래서 약간 남성 중심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지 않았어요? 길리건이 배려의 관점을 강조하면서 좀 다른 목소리를 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길리건은 기존 이론들이 주로 남성들의 경험에 기반한 어떤 정의지향 도덕성, 여기에 좀 치우쳐 있다고 봤어요. 그러면서 여성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는 영향이 있는 관계나 책임, 즉 배려지향 도덕성 발달에 주목을 한 거죠. 배려지향 도덕성. 네. 그녀는 이제 도덕적인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추상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것보다 관계 속에서의 책임이라던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공감, 이런 걸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길리건은 이 배려 도덕성이 어떻게 발달한다고 봤을까요? 처음에는 좀 자기 생존이나 이익 이걸 좀 우선시하다가요. 점차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때로는 자기 희생도 감수하는 단계로 나아간다고 봤어요. 자기 희생까지?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신과 타인, 이 모두의 필요를 동등하게 고려하고 또 조화시키려고 하는 좀 더 통합적인 배려의 관점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신과 타인을 모두 고려하는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정의와 배려, 이 두 가지 관점이 서로 뭐 반대된다거나 뭐가 더 우월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도덕성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그리고 둘 다 아주 중요한 렌즈라는 점이에요.